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대표팀을 이끌면서 동남아시아 축구의 잠재력을 끌어올린 것에 이어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가 그 뒤를 이어서 한국인 감독의 우수성을 아시아 전역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2024 파리 하계 올림픽 예선전으로 치러지고 있는 2024 AFC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가 우승 후보로 꼽히는 호주를 꺾고 호주를 탈락 위기로 몰아넣으면서 가장 큰 이변의 태풍으로 떠올랐는데요. 신태용 감독의 신드롬이 아시아를 어떻게 휩쓸고 있고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어떻게 호주를 이길 수 있었고 또 이 결과를 통해서 대한민국과 8강에서 격돌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어젯밤 4월 18일 목요일 밤에 있었던 카타르 23세 이하 아시안컵 A조 2차전에서 호주의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개최국 카타르와의 첫 경기에서도 사실은 판정 논란 속에 아쉽게 패배하면서 신태용 감독이 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딛고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으로 여겼던 높은 피지컬, 강한 피지컬의 호주를 1대0으로 꺾으면서 주도권을 잡은 것인데요. 이날 경기 세부 기록을 보면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는 호주를 상대로 분명히 역습 축구, 수비 축구로 나섰지만 실리적인 또한 짜여진 전술을 통해서 호주를 잡았다. 이 결과는 마치 신태용 감독이 대한민국 월드컵 대표팀 감독으로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카잔의 기적, 독일을 2대0으로 꺾었던 그 경기를 떠오르게 할 정도로 우연이나 정말 요행이 아니라 준비된 전술과 단단한 규율을 통해서 감독의 능력으로 이겨낸 언더독의 자이언트 킬링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끌어낸 것입니다. 이 경기 기록을 보시면 인도네시아의 점유율은 35.9%에 불과했지만 물론 호주가 24개나 슈팅을 때렸음에도 인도네시아 역시 날카로운 역습으로 8번이나 슈팅을 연결했고요. 유효 슈팅은 득점이 된 하나밖에 없었지만 이 과정에서도 득점에 근접한 역습 기회라든지 상대의 6탄방으로 인해 무산됐던 상황들, 어떻게 보면 또한 인도네시아의 조금 더 결정력이 좋은 공격수들이 있었다면 신태용 감독의 전술로 2대0, 3대0까지도 경기를 벌릴 수 있었던 정말 놀라운 역습 축구의 모범 사례가 됐던 것입니다. 이날 경기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호주를 상대로 3-4-3 포메이션을 썼는데요. 성인 대표팀에서도 뛰고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태용 감독이 성인 대표팀과 23세 이하 대표팀, 게다가 20세 이하 대표팀까지 모두 총괄하면서 인도네시아 축구 전체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공격 라인의 3톱을 맡았던 페르디난 선수라든지 스트라이크 선수, 스로이어 선수 같은 경우도 모두 성인 대표팀에서 뛰고 있고, 미드필드 라인의 위탄 술레이만 같은 경우에는 성인 대표팀에서도 에이스에 가까운 선수인데다가 수원 FC에서 뛰고 있는 레프트백 프라마타 아르한 같은 경우도 J리그도 경험했었고 성인 대표팀에서도 핵심 선수인 선수입니다. 이런 선수들이 두루 활약한 가운데 정말 단단하고 기술적이고 또한 철저한 플레이를 통해서 이 3백 수비 라인이 상대 호주 공격이 올라올 때는 두 윙백이 내려와서 5백을 형성하고 왼쪽 오른쪽 공격수들이 내려와서 4명의 일자 라인을 통해서 5명이 두 줄 수비를 펼치면서 스트라이크 선수가 역습의 기점이 되거나 또 3명이 번갈아 가면서 역습의 기점 역할을 맡아서 내려섰다가 올라갈 때 전환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는 정말 빼어난 역습 축구를 구사했는데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4-4-2 포메이션을 통해서 사실 왼쪽과 오른쪽 공격수인 벨루필라이와 세게치치까지도 공격에 나서는 포톱으로 총공세를 펼쳤지만 인도네시아의 수비를 뚫지도 못했고, 또한 좋은 공격 장면이 있었던 부분들도 인도네시아 골키퍼인 아리 선수가 177cm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선방 능력, 놀라운 집중력과 순발력을 통해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면 이날 경기 MOM이 됐거든요. 페널티킥까지 막아내는 엄청난 짜릿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인도네시아가 기적과 같은 승리를 이끌어냈던 것인데요. 경기 시간대별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 25분에 모하메드 투레의 페널티킥으로 호주가 앞서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만약 이 골이 성공됐다면 사실 경기를 풀어가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심리적으로 카타르전처럼 또 한 번 이런 판정 논란 때문에 기회를 잃을 수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아리 골키퍼의 선방이 나왔고, 그리고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호망 태구 선수의 헤더 선제골이 나오면서 후반전도 인도네시아가 자신감을 갖고 운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날 경기 주요 장면을 보시면 인도네시아가 박스 안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사이드는 내주고 문전을 사수하는 정말 철두철미한 수비 전략을 준비했고요. 공격 패턴 역시 빠르게 역습한 것뿐 아니라 그 역습의 과정조차도 미리 준비해놨던 약속된 플레이를 통해서 신태용 감독이 어떤 걸 준비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경기력들이 이어졌는데요. 경기 시작 2분 만에 인도네시아가 먼저 좋은 공격 기회를 만들어냈었어요. 호주가 공격 지역으로 많이 올라와서 전방 압박을 구사하고 인도네시아 지역을 잡아먹으려고 했을 때 이것을 역이용해서 센터백이 수비 우측 뒷공간으로 그냥 때려넣은 롱패스를 중앙 미드필드인 위탄 술레이만이 오히려 오른쪽
오른쪽 윙어 위치로 교차해 움직이면서 공을 이어받았고, 여기서 오른쪽 공격수인 소로이어가 중앙 공격수 위치로 빠져내려오고 이선으로 빠져 움직이면서 위탄 술레이만의 컷백을 받아서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이 슈팅이 아슬아슬하게 크로스바를 넘겼습니다. 이렇게 미드필더 공격수의 역습 상황에서의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서 호주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를 얕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대인 수비의 허점, 내가 막아야 될 선수가 갑자기 사라지고 교차해 움직이면서 3미들과 3명의 공격수가 정신없이 자리를 바꿔가고, 또 좌우 윙백까지도 사이드 공격으로 올라와서 공격수와 같은 역할들을 겸해주면서 공격할 때는 정말 현란하게 화려하게 플레이를 펼쳤던 인도네시아였거든요. 실제로 전반 16분 같은 경우도 중앙 공격수인 스트라이크가 왼쪽으로 가고 측면 공격수인 마르세로네오가 중앙에 갔다가 다시 이 선수들이 교차해 움직이면서 호주의 수비 간격을 벌려놨고, 그러한 가운데 스트라이크가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면서 니어포스트를 때리고 오른발 슈팅을 때렸는데 옆그물을 때리면서 빗나가고 말았어요. 이 슈팅이 조금만 정확했다면 이미 여기서도 골이 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경기 초반에 계속해서 인도네시아가 공격을 주도하던 가운데 전반 25분 모하메드 투레의 슈팅을 막으려던 인도네시아 수비가 정말 일부러 손을 움직인 게 아닌데 손이 움직이면서 공을 건드렸기 때문에 VAR 체크를 통해서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어요. 이 장면도 사실은 페널티킥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을 정도로 조금은 애매한 장면이었는데 결국 판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모하메드 투레의 페널티킥이 진행이 됐는데 아리 선수가 투레 선수의 슈팅이 약한 것도 아니었고 구석으로 향했는데도 빠르게 반응하면서 막아내는 놀라운 슈퍼 세이브로 경기 분위기를 바꿔놨습니다. 물론 이 장면 직후에도 인도네시아는 위기가 있었어요. 분명히 코너킥 상황에서 호주 선수들의 아주 큰 키는 위협이 됐었는데요. 모하메드 투레 선수가 페널티킥을 못 넣은 것에 이어서 헤더 슈팅도 크로스바를 때리고 나왔고, 이어진 재차 호주 선수들의 슈팅도 아리 선수의 선방이나 인도네시아 수비수들의 6탄 방어에 걸리면서 인도네시아가 실점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준비했던 또 하나의 공격 패턴은 마치 발로 크로스를 올리는 수준의 정말 강하고 길게 연결된 스로잉 공격이었는데요. 전반 28분 우측면 사이드에서 인도네시아가 스로잉 기회를 잡았을 때 모든 선수들이 다 골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치 코너킥인 것처럼 들어갔는데, 이때 길게 넘어온 스로인을 수비수인 페라리 선수가 헤더 슈팅으로 연결한 게 득점이 될 수 있었는데 빗맞으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른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장신의 호주 선수들을 스크린 플레이 해주면서 페라리 선수가 자유롭게 헤딩할 수 있게 전략적으로 준비한 세트피스가 드러났던 것이고요. 전반 30분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주어진 스로인에서도 아르한이 길게 정말 롱 스루 패스를 연결한 것처럼 수비 오른쪽 뒷공간으로 찔러 넣었고, 이 패스를 또 마르셀리노가 이어받았는데 마르셀리노가 잡으면서 3-4명의 호주 선수 사이에서 공을 빼앗기지 않고 탈압박하고 드리블을 하다가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그렇게 얻어낸 프리킥에서의 플레이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전반 31분 트로이의 아운 선수가 왼발로 올린 프리킥 크로스를 수비 뒷공간으로 빠져나오던 마르셀리노가 오프사이드 트랩을 깨내면서 논스톱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이 슈팅도 아쉽게 빗맞으면서 골대 옆으로 벗어났어요. 이런 득점 기회 장면들을 보시면 비록 결정력이 아쉬워서 무산이 됐지만 이 시점까지만 하더라도 인도네시아가 거의 3골 정도를 넣을 정도로 간헐적인 이런 신속한 역습들이 날카로웠거든요. 반면 호주도 물론 공격 기회가 많았고, 실제로 경기 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주의 슈팅이 훨씬 더 많긴 했지만 골로 이어질 것 같다는 상황들은 전반전은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 박스 안으로 모든 선수들이 집중되면서 크로스 패스는 허용하더라도 크로스 이후의 공격이나 슈팅을 몸으로 막아낼 수 있게 인해 전술을 차단했다. 이 37분의 상황을 보시면 세게치치 선수의 슈팅이 인도네시아 선수의 몸에 맞고 무산이 되는데, 몸에 맞을 수밖에 없도록 지금 거의 7, 8명의 선수들이 박스 안을 에워싸고 박스 안에 슈팅 가능한 포인트를 다 선점하면서 막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이드에서 크로스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벌려놓으면 문전에서 공간을 허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태용 감독이 노림수로서 수비를 구성한 것이었는데요. 이게 뚫린다고 하더라도 아리 선수가 놀라운 순발력으로 막아냈기 때문에 비록 호주가 슈팅 기회를 못 만든 건 아니지만 그 슈팅들이 득점이 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전반 45분 코너킥 상황에서 또 한 번 신태용 감독의 놀라운 준비된 코너킥 공격이 결국에는 선제골이자 결승골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위탄 술레이만이 왼발로 올린 코너킥이 문전 오른쪽으로 깊숙하게 이어졌을 때 수비수인 페라리가 공격에 가담한 상태에서 2명의 호주 선수와 경합을 하면서도 보통 코너킥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에 골 에어리어 근방으로 연결되어야 바로 헤더 슈팅이 가능한 그런 위치로 갈 수 있잖아요. 그 위치를 보통 또 수비수들도 많이 신경 쓰게 되는데, 거기서 호주의 키 큰 수비수들을 상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인도네시아의 신태용 감독은 오히려 그 살짝 바깥쪽에서 경합하게 만들면서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고, 여기서 또한 페라리 선수가 온몸을 던지면서 헤더 패스를 연결해줬거든요. 그 다음에 뒤로 흐르는 공을 트로이의 아론 선수가 그대로 왼발 발리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이 슈팅이 사실은 골키퍼도 지켜보고 있긴 했지만 호주의 수비수도 골문 앞에서 막기 위해 서 있었거든요. 그 앞에서 인도네시아의 수비수인 코망테구 선수가 헤더로 돌려놓는 슈팅을 통해서 골키퍼와 호주 수비수를 모두 속일 수밖에 없는, 당할 수밖에 없는 패턴으로 득점을 만든 것입니다. 이거는 우연히 코망테구가 거기서 헤딩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돌리고 빼주고 때리고 다시 돌리는 정말 준비된 세트피스의 결과다. 신태용 감독의
감독의 전략의 승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후반전에도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또한 후반전에는 호주가 공격적인 자원을 총출동시키면서 전반전보다 더 많은 기회를 만들기도 했고, 또한 인도네시아 선수들도 조금 지치기도 하면서 사실 실점할 수 있는 위기도 나오긴 했었어요. 그러나 아리 골키퍼가 정말 기적 같은 선방을 많이 보이기도 했고, 인도네시아 수비수들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정말 엄청난 기세로 온몸을 던지면서 막아낸 것뿐만 아니라 그런 이후 역습 상황에서도 엄청난 속도와 정확한 패스 타이밍과 위치 선정, 신태용 감독의 정말 정밀한 역습 패턴 플레이를 통해서 두 번째 골, 세 번째 골을 넣을 수 있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냈거든요. 그러한 과정 속에 정말 12분 가까이 정말 길게 주어졌던 추가 시간까지도 오히려 호주의 동점골이 아닌 인도네시아의 추가골이 나올 뻔한 상황까지 나오면서 결국 1대0으로 경기가 끝났고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인도네시아의 모든 선수들이 주저앉을 정도로 체력을 다 쏟아냈는데, 동남아시아 축구의 지금까지의 약점이 높이를 공략한 노골적인 전술에 당한다는 점, 그리고 체력적으로 전반전 잘하는데 후반 막판, 후반 중반 이후에 무너진다는 점이었는데, 이날 인도네시아는 그 높이의 문제를 전술적으로 해결했고, 또 높이의 문제를 전술적으로 해결하면서 오히려 세트피스에서 호주 같은 팀을 공략했고, 또한 경기 끝날 때까지 체력을 유지하면서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 축구를 어떻게 바꿔놨는가를 정말 볼 수 있었고요.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성인 대표팀도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진출이 유리한 그런 상황까지 끌고 갈 정도로 신태용 감독이 성인 대표팀과 23세 이하 대표팀을 함께 운영하면서도 겹치는 선수를 운영하면서 조직력적으로는 더 뛰어난 모습들, 더 상승 효과를 보면서 신태용 감독이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의 가능성과 또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의 가능성까지 가져가면서 동남아시아 축구의 신기원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최대 스포츠 신문인 볼라 역시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를 어떻게 호주를 이기는 팀으로 만들었는지 집중 전망했는데요. 전술 전략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이번 승리와 경기 결과, 준비 과정까지 모두 총괄했을 때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극복하게 만들었다. 강한 자신감, 포기하지 않는 집념, 이런 한국 축구의 투쟁심과 끈끈함이 인도네시아에 이식된 거예요. 사실은 이전에도 동남아시아 축구가 정말 유럽의 명장들이라든지 검증됐던 좀 굉장히 유명한 인물들이 와서 이끌기도 했지만 결국엔 성과를 못 냈거든요. 그러다가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가서 한국식 방식의 선진적인 전술까지 조합을 이루면서 투쟁심, 정신력, 그리고 선수비 후역습 축구를 정말 최고조로 다듬으면서 동남아시아 축구가 이제는 아시아에서 더 이상 약자가 아니게 됐던 상황을 끌어냈는데, 여기에 신태용 감독도 박항서 감독의 뒤를 이어서 인도네시아에서 그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지 중계 역시 경기가 인도네시아의 승리로 끝났을 때 아리 골키퍼와 더불어서 신태용 감독을 클로즈업하고 원샷을 주면서 신태용의 성과다라는 점 역시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 경기가 있고 나서 개최국 카타르가 요르단의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A조의 상황은 카타르가 조기 2승으로 8강 진출을 확정을 했고요. 인도네시아가 1승 1패, 요르단이 1무 1패, 호주가 1무 1패인 가운데 승점이 같을 경우에는 승자승을 우선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는 AFC 대회 특성상 이미 인도네시아는 호주를 이겼어요. 즉 인도네시아가 요르단과의 마지막 경기를 비기기만 해도 1승 1무 1패, 그러면 요르단은 2무 1패, 호주가 만약에 마지막 경기에서 카타르를 이겨도 1승 1무 1패가 되는데, 승점 4점 동률일 때 골득 실차 보지 않고 인도네시아가 2위로 8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요르단을 이긴다면 이런 것까지 볼 필요도 없겠지만, 그래도 요르단이 만만치 않은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8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편 A조에서 2위로 18강에 오를 경우에는 B조의 1위를 만나게 되는데, 대한민국이 B조의 1위를 노리고 있죠. B조의 2위가 될 경우 개최국 카타르를 만나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아랍에미리트와의 1차전 1대0 승리에 이어 중국, 일본으로 이어지는 조별리그 이후 일정에도 결코 힘을 빼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황선홍 감독이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딸 때는 경기마다 적극적인 로테이션을 가동했지만 이번 대회는 상대팀들의 수준이 더 높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팀들의 열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중국전도 총력을 쏟아서 조기의 8강행을 확정하고, 또 일본과의 마지막 경기도 한일전이라는 자존심 문제뿐 아니라 8강에서 또 좋은 대진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기를 치열하게 치를 텐데, 일단 중국과의 경기가 바로 오늘 밤에 열립니다. 4월 19일 금요일 밤 10시 TBN 그리고 TBN 스포츠 쿠팡 플레이와 티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중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본이 1차전에도 퇴장 선수가 있었다곤 하더라도 중국을 상대로 1대0의 신승을 거뒀기 때문에 우리도 결코 만만히 볼 수 없습니다. 아랍에미리트전도 후반 추가 시간 극장골이 터졌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한국인데요. 다만 1차전에 막 합류했기 때문에 출전하지 못했던 현재 23세 이하 팀의 공격 에이스인 정상빈 선수가 뛸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전보다는 조금 더 좋은 공격을 펼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황선홍 감독은 중국을 크게 경계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대표팀보다는 중국이 이 파리 올림픽 예선을 준비하면서 한 달 가까이 합숙 훈련을 했기 때문에 더 좋은 조직력을 갖추고 있다. 중국의 최대 매체 중에 하나인 소후 역시 한국과 비기기만 해도 마지막 상대가 아랍에미리트이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을 이기지 못한다면 중국이 한국을 탈락시키면서 8강에 오를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번 경기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하는 경기고요. 또한 중국 같은 경우에는 2m라는 엄청난 키를 갖고 있는 장신 골키퍼 유진용 선수를 일본과의 경기도 중국이 이미 필드 플레이어 유니폼을 준비할 정도로 공격수로도 쓰고 있거든요. 이 선수가 공격수와 골키퍼를 모두 볼 수 있는 선수로서 무엇보다 2m라는 키는 아무리 키가 큰 수비수라도 그 정도까지 키가 되지 않다 보니까 확실히 높여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이 선수를 통한 코너킥이나 세트피스 전략에서 실점을 한다면 우리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역시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와의 경기에서 이영준 선수가 교체로 들어와서 결승골을 넣었고 또 후반에는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요. 이번 경기는 이영준 선수가 선발로 뛰면서 정상빈 선수가 공격 파트너로 뛸 가능성이 있고 사실 안재준 선수도 전반전에 그렇다고 아쉬운 경기력이 나왔던 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황선우 감독이 공격 조합을 고민할 것 같고요. 또한 당시 후반전에 출전해서 활약했던 강성진 선수도 선발 출전의 가능성이 있는데 황선우 감독이 어떤 조합으로 또 어떤 또 전술적인 부분을 보완해서 중국과의 경기 잡아내고 또 8강 진출에 이룰 수 있을지, 그렇게 8강에 올라가서 8강에서 황선우 감독과 신태용 감독의 한국인 감독 간의 맞대결,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기가 펼쳐질지, 8강만 일단 넘으면 4강만 올라도 최소한 아프리카 플레이오프 진출팀인 기니와의 경기를 통해 파리 올림픽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우승팀, 준우승팀은 파리 올림픽 본선에 진출하고 4강 진출팀은 3위 플레이오프를 통해 그 4강 패배팀끼리 경기를 해서 승리한 팀이 또 올림픽 본선 진출을 티켓을 얻고, 진 팀은 말씀드린 기니와의 경기를 통해 파리 올림픽에 참가하게 됩니다. 기니와의 경기까지 가지 말고 우승을 이루면서, 또 우승을 이뤄야만 우리가 파리 올림픽 본선에서 가장 수월한 조편성, 특히 개최국 프랑스를 조별리그 및 8강에서 피할 수 있는 조편성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승이 정말 중요한데요. 과연 우리가 중국과의 경기에 23세 이하 아시안컵 우승 그리고 파리 올림픽 메달 도전을 향한 로드맵을 만들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파리 올림픽 축구의 모든 소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